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저희가 청소년 상담사 2급의 필수 과목이죠.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검사 개론입니다. 첫 번째 심리검사 및 평가의 개념과 또 심리검사의 역사, 또 심리검사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가 이 시간에 나올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심리검사의 의의가 나와 있죠. 심리검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심리검사 의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은 15년도, 16년도 기출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개념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한 개인의 어떤 심리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겠죠. 이것을 알아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개인의 지능, 학력, 또 적성, 성격, 흥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심리적 속성이죠. 인간의 심리적 속성이에요. 이러한 심리적 속성을 체계적이고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원래 이런 심리적인 특징들은 인간의 심리적인 특징, 지능이나 뭐 적성이나 성격이나 이런 심리적 구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수량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측정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심리 검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리 검사를 하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요. 개인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심리적 현상에 대해서 개인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서 개인의 인격적, 행동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심리 검사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요. 표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표집된 행동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한 개인을 측정할 때, 한 개인의 심리적 어떤 속성 등을 측정해낼 때 그 개인의 전체를 다 측정할 수는 없죠. 그 개인이 요 심리검사 장면에서 보여주는 어떤 표집된 행동을 보여주죠. 그리고 심리검사에서 보여주는 게 뭐 어떤 자기보고식 검사일지라도 그 자기보고식 검사 안의 내용들만 우리가 측정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집된 행동 표본인 거예요.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연구를 진행할 때 모집단 전체를 연구할 수 없어서 우리가 표본, 그죠? 샘플을 연구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해서도 표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 어떠한 과학적인 검증 과정, 그래서 그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심리 검사인 것입니다. 4번에 보시면요. 제한된 기준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개인의 소수 표본 행동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전체 행동을 예견하는 거죠. 우리가 연구를 진행할 때 그 표본 집단, 샘플, 그죠? 그 표본 집단을 연구해서 전체 집단, 모집단을 예측하고 추론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런 소수 표본 행동을 측정해서 그의 전체 행동이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예견하는 것. 이것이 심리검사입니다. 이 청소년 상담사 시험은 다 이 객관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객관식 중에 옳고 그른 거를 찾아내는 거라서 사실은 너무나 이제 이 내용들을 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객관식이 더 쉬울 거다. 그렇지 않죠. 객관식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다 맞는 것 같은데 보기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한두 개가 꼭 이렇게 틀린 거를 골라내라 할 때 한두 개가 같이 걸리죠.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게 객관식이죠. 그래서 객관식은 이런 심리검사의 의의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심리검사에 대한 개념을 다 이해하셔야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검사의 특징입니다. 심리검사 특징은 동그라미 1번에 수검자의 행동에 대한 양적 측정을 통해서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하죠. 나와 너의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양적인 측정을 하죠. 그 다음에 수검자의 검사 반응을 비교해서 개인 내 비교도 가능하다. 내 안에 성격 특성, 내 안에 적성 특성, 내 안에 지능, 요것들 간의 어떤 비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다. 표본 행동, 소수의 표본 행동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확정 짓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죠.
심리검사는 전체 행동이 아닌 일부 표시된 행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심리적 구성 개념은 조작적으로 완벽하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능할 때 이 지능이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로 이제 많이 측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지능을 다 측정하는 거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작적으로 완벽하게 정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지식인의 심리적 구성 개념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읽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속성과 심리적인 속성을 구분해서 심리적 속성을 심리적 구성 개념. 지능,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능, 성격, 우울, 몰입, 주의력, 집중력 뭐 이런 것들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 그것을 심리적 구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추상적, 가설적 개념. 그래서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 규칙에 따라서 심리적 구성 개념을 수량화하는 것을 측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심리검사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심리검사는 내담자의 특정 행동 및 반응 양상을 표집해서 이를 토대로 해당 영역 전체를 추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쵸? 특정 행동, 소수의 표집된 행동 이것을 통해서 그의 전체 행동을 전체 특성을 추론하는 것,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신뢰도, 타당도도 검증되어야 하고요. 그 심리검사에. 두 번째, 심리검사는 보통 이례적으로 실시하므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표준화된 자극에 대한 내담자의 현재 반응을 측정하는 거예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반응. 따라서 내담자의 과거,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정보들로 플러스를 시켜서 심리평가를 하게 되죠. 검사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4번에 심리검사가 측정하는 심리적 속성은 추상적인 개념, 또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개념, 그래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수량화 또는 도구로서의 심리검사들이 개발화되어야 되고 심리적 측정을 통해서 객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측정을 통해서 객관화가 가능한 거죠. 이런 심리검사의 목적, 탈봇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거는 내담자에 대한 임상적인 진단을 명료화할 수 있고요. 문제의 증상, 심각도 정도도 나타낼 수 있고요. 자아강도 평가, 인지기능 평가, 내담자에게 치료 유형, 어떤 것을 제시할까 이런 것들도 제시할 수 있고요. 적절한 치료 전략도 제시할 수 있어요. 내담자를 치료적 관계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검사 자체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치료적 관계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내담자의 치료에 따른 반응을 검토해서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정신역동적인 진단을 명료화하는 데 심리검사가 사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식인의 심리검사의 목적, 기술적인 진단하는 거, 미래행동 예측하는 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개인의 적성, 개성 등을 발견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발달 과정이에요. 이것은 거의 기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기출이 됩니다. 이 발달 과정, 이제 이 중에서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내는 거죠. 맞는 거, 틀리는 거 골라내는 것도 나오고요. 또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딱 제시되어 있고 이것을 순서대로 시대 순으로 가장 빠른 순서대로부터 나열해라. 이런 것도 이제 기출에 나오죠. 가장 중요한 거 1번에 나와 있는 이 연도도 외우셔야 돼요. 1879, 그죠? 1879년에 분투가 독일의 라이프치히의 심리학 연구를 위해서 실험실을 개설했다. 아주 중요한 의의죠. 분투는 그래서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분투가 실험실을 개설한 거예요. 실험실. 그러니까 심리를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투의 1879년도 요때 실험실을 개설한 거를 바탕으로 우리 심리학이 철학에서 과학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검사라는 이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카텔이다. 요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트머 4번에 이 비트머 많이 나오죠. 4번에 비트머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최초의 심리진료소를 개설했다. 이것은 이제 심리진료소를 개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담소를 개설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머가 1896년도에 심리진료소를 개설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1905년도에 비네가 시몬과 함께 비네 시몬 검사를 만들었죠. 요 시대에 이제 프랑스가 우리가 초등 과정, 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이 과정을 따라올 수 있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변별하기 위한 어떤 검사 도구를 만들어 줘라라고 이제 비네한테 요청을 했고 그래서 비네가 비네 시몬 검사라는 최초의 지능 검사이기도 하죠. 이 검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 비내 시몬 검사에서는 정신 연령 개념이 도입이 됐죠. 왜냐하면 비내 시몬 검사에서 우리가 IQ를 구할 때는 생활 연령분의 정신 연령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신 연령이란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816년 터만이 비내 시몬 검사를 발전시켜서 스탠포드 비내 검사를 개발했고, 이때 IQ라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IQ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17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군인들을 많이 이제 어느 부대로 배치시켜야 하는가 이렇게 막 선별해야 되는 과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검사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집단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 전까지는 개인으로 실시하는데 개인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단으로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검사 도구가 필요해서 그 검사 도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 세계대전과 함께 만들어진 게 군대 알파, 그래서 아미 알파, 그 다음에 아미 베타라는 검사가 개발이 됐죠. 아미 알파는 언어로 된 어떤 집단 지능 검사고, 아미 베타는 비언어로 된 집단 지능 검사죠. 그게 이제 1917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1년도에 로샤 카드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35년에 TAT, 그죠? 이거 주제 통각 검사, 머레이와 모건. 그 다음에 39년에 웩슬러 밸류브가 성인용 지능 척도를 개발했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1905년도에 비내가 비내 시몬 검사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생활 연령분의 정신 연령 곱하기 100이니까 이 정신 연령이라고 하는 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은 이제 거의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연령 근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우리 나이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령 이후가 되면 IQ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동용으로밖에 사용이 될 수가 없었어요. 비내 시몬 검사는. 그래서 성인용 지능 검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거를 웩슬러가 1939년도에 성인용 지능 척도를 개발을 했죠. 그리고 1943, 우리 1943년에 MMPI, 그죠?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가 개발이 되었고요. 49년에 우리 카텔이라고 하는 학자가 16성격 요인 검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55년도에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가 표준화가 되고, 57년에 MBTI 이렇게 이제 개념들이 쭉 나와 있다. 그러다가 1970년도에 넘어가면서 로샤 엑스너 종합 채점 체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엑스너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후반대 걸로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심리검사 발달 과정 가운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심리검사 발달 과정 거의 기출이 되고 있으니까 요 연도, 그때 누가 뭐를 했나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평가의 의의예요. 심리평가는 종합적인 평가, 어떤 지식과 임상적 경험의 통합 과정, 문제 해결 과정, 대담자에 대한 최종 해석, 판단 과정, 주관적인 요소 개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심리 검사를 봤는데 심리 평가와 심리 검사의 관계. 이거는 평가를 내린 거죠.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 건데, 이 심리 평가 안에 심리 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검사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평가를 내리는데, 검사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면담, 왜 심리검사를 받고 싶어 하는지, 주호소 문제가 뭔지, 어떤 가족력이 있는지, 어떤 개인력이 있는지에 대한 면담, 그리고 여기에서 행동관찰,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보여줬던 행동관찰,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검사 결과만 갖고 내리는 게 아니라 면담도 해야 되고 행동관찰도 해야 되고 전문 지식도 해야 되죠. 전문 지식은 뭐 예를 들어서 정상과 이상을 구분할 수 있는 이상심리학, 뭐 발달심리학, 또 사람들이 뭐 사별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 개인, A라는 이 개인이 보여주는 행동이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5살, 5세 아동이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해. 이상하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5세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발달심리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보면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뭐 19세가 한 자리에 뭐 5분도 앉아있지 못해. 그럼 이제 이상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 이게 이제 심리평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거죠. 심리평가는. 그 다음에 지식과 임상적인 경험을 통합해야 돼요. 지식, 이런 이론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임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과정, 심리평가는 단순한 심리검사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과정으로 보죠. 내담자에 대한 최종 해석 판단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심리평가의 목적. 첫 번째, 내담자 및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문제를 명료화, 세분화하고 내담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치료 계획과 치료 전략 제시하고 치료적 관계를 유도하고 치료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심리평가가 평가하는 영역을 한번 보면요. 인지 기능을 평가하고요. 인지 능력, 전반적인 지적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지적 능력에서 우리가 많이 측정하는 것은 논리적, 추상적, 사고 능력, 주의 집중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문제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도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성격 역동에 대해서 평가하죠. 그래서 뭐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등 현재 정서 상태를 평가하고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 자아 강도, 정서 조절.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평가해요.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심리평가를 가지고 진단하는 거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별진단, 유사진단과 함께 감별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예우, 치료 예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이제 심리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평가를 내릴 때는 인지도 평가해야 되고 성격 역동도 평가해야 되고 대인관계도 평가해야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뭐 진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풀배터리로 심리평가를 실시하죠. 하나만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9번에 심리평가 과정 시 임상적인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기억에 의존하기보단 정보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검사를 할 때 많은 걸 기록하죠. 내 기억을 너무 믿는 게 아니라 기억은 왜곡될 수가 있어요. 기억은. 그래서 정보를 기록해야 되고요. 관련 문헌을 참고해서 과거의 경향과 새로운 경향을 파악해야 되고요. 평가지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평가자는. 평가하는 사람이 자신의 판단 얼마나 정확한지 이제 슈퍼비전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평가자는 자신이 세운 가설을 지지하는 자료와 지지하지 않는 자료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면담을 통해서는 상당히 뭐 활발하고 얘기도 잘하고 말도 잘했는데 심리검사 결과에서는 우울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면 두 개가 불일치하잖아요. 이렇게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반업 효과를 임상적인 판단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 반업 효과는 개개인을 구분짓는 특징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업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옆에 나와 있죠. 모호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격을 묘사하면 그것을 자기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이제 반업 효과예요. 그냥 똑같은 심리검사, 뭐 성격평가 결과지를 뭐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줘도 10사람에게 나눠줘도 나예요, 다 나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반응 효과거든요. 다 똑같은 결과지를 줬는데도 다 내 거네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모호해서 일반적이고 모호한 자극을 주면 그것을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반응 효과인데 이것을 임상적 판단의 기초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평가 보고서가 있죠. 심리평가 보고서는 심리학적, 임상학적 전문가가 평가에 의뢰된 내담자나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개인, 주변 인물에 대한 면접, 행동관찰, 생활사회적 정보와 평가 결과에 대한 통합 과정을 기록한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성 형식이죠. 구성 형식. 이러한 심리평가 보고서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심리평가 보고서 보통 작성을 하면 기관마다 좀 달라요. 기관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런 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및 내담자 관한 정보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심리평가 보고서 이렇게 써 있고 여기에다 내담자 이름, 나이, 뭐 학력, 뭐 이런 것들 쭉쭉쭉쭉 써 있어요. 성별 이런 것들이 쭉쭉쭉 써 있는 게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쓰죠. 그 다음에 의뢰 이유. 의뢰 사유 이러면서 이제 쓰죠.
의뢰 사유에서 뭐에 의해서 의뢰됐다. 학교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의뢰됐다. 최근 급격하게 다른 아이들과 뭐 트러블이 일어나서 학교 담임에 의해서 의뢰됐다. 뭐 이런 것들,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의뢰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뢰 사유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평가 도구. 그래서 무슨 검사를 했냐? 뭐 K 위스크4를 했다. 또 HTP를 했다. 뭐 CAT를 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 뭐 KCBCA를 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행동 관찰. 그래서 행동 관찰 검사하는 동안에 한 자리에 계속 앉아있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검사자와 눈 맞춤이 별로 좋지 않았고 이렇게 뭐 위생 상태 양호하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쭉 쓰는 게 이제 행동 관찰이죠. 그래서 내담자 용모, 외모, 말과 표현, 면담, 태도 이런 것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평가 결과, 요 검사한 것에 대한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서 나온 게 인지적 영역, 뭐 성격적 특성, 관계적 특성 이런 것들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지, 성격, 대인관계 이런 것들 쭉 쓰고 마지막에 진단, 그리고 진단 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활사적 정보와 평가 결과를 통합, 내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심리적 평가, 잠정적인 결론을 유추하기 위해서 생활사적 정보와 평가 결과에 대해서 통합해서 요 결과를 제시하면서 같이 이제 제시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진단 쓰고 여기 이제 뭐 검사자, 임상심리사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1번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시 고려할 사항. 심리검사 개발 시 유념해야 할 거는 검사 본래의 개념화가 통계 분석 등의 구체적인 과정보다 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검사가 본래 갖고 있는 개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 검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종 검사 점수 보고에 대해서 고려를 다 해야 된다. 심리검사를 개발할 때 사전 검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종 검사 점수 보고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 최종 시행에 앞서서 비공식적인 예비 시행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심리 검사를 개발할 때 예비 시행을 해서 이 예비 시행을 통해서 문항들이 적절하게 잘 이해가 되고 있는지 피검자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비 검사를 하고요. 또 이것에 대한 뭐 문항의 어떤 난이도나 뭐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리을에 검사의 전체 제작 기간은 검사 개발자가 예상한 기간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문항은 최대한 단순하고 일반적인 이해를 요하는 것이 좋고 문항이 독창적인 경우 오류의 원인이 돼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문항의 용어들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문항 분석의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도 부적절한 문항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적인 관점에서 표준화 집단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표준화를 하는데 집단을 뭐 많이 크게 이 심리검사를 만들고 나서 이걸 표준화하는 과정에 보통 이제 많은 표준화 집단을 우리가 형성해서 이 검사를 돌리게 되는데 그때 무조건 큰 게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심리검사 시 고려사항, 심리검사를 할 때 고려사항 기억해 보시면 전문적인 측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가져야 되고요. 니은의 도덕적인 측면, 수검자에 대한 의무와 권리, 디귿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검사자의 책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적인 측면 보면요. 검사자는 고도의 책임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행동 이해에 대해서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심리검사 할 때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심리학적인 평가 기법을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평가 도구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표준화 검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해석할 때는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나 개인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 고려를 해야겠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평가서를 작성할 때 수검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특수한 전문 용어나 어려운 표현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도덕적인 측면이 있어요. 수검자에 대한 의무와 권리인데 검사자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심리검사와 관련된 수검자의 권리 중에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이게 이제 중요하죠. 수검자 권리가 무엇이냐?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검사 점수 및 해석을 알 권리, 그 다음에 검사 자료를 접근하는 사람, 이 자료에 접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권리, 검사 결과의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 이게 이제 수검자의 권리예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검사자의 책임.
검사자는 수검자에게 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말해주고 비밀보장의 한계도 설명해줘야 돼요. 그리고 고용기관에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만 준다라는 거예요. 수검자가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게 이제 기출에 나왔을 때 수검자가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비밀보장을 지켜야 한다. 이게 아니죠. 심리검사에서도 우리가 일반 상담에서도 그렇잖아요. 비밀보장의 예외 조항이잖아요.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을 때. 심리검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을 때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경우나 승인된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밀보장을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잖아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그쵸? 그 점 두 번째, 도덕적인 측면 점 두 번째 보면 수검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 어떠한 그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 없이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보장을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검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제 의뢰해야 될 경우 해당 기관의 전문가에게 검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과 검사 결과 용도에 대해서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그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검사자는 심리검사가 주는 이익, 그리고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 이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심리검사가 주는 이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익이 위험을 능가하고 위험이 최소화된 경우에만 검사를 하는 게 맞죠. 그죠? 검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평가 도구가 판매되지 않도록 해야 하죠. 그래서 많은 심리검사 그 사이트에서, 홈페이지에서 검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검사지를 구매할 수 없게 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심리평가 윤리적 고려상 내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요. 내담자 문제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고, 평가 도구의 도덕성, 윤리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사생활 보호 및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면접법과 행동평가법 한번 볼게요. 이제 면접, 우리가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할 때 심리검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면접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어요. 면접만 통해서 내담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또는 행동평가, 행동을 평가해서 그 내담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요. 면접은 구조적인 심리검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내담자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면접이죠. 니은, 상담자는 면접을 통해 내담자의 방문 사유, 내담자의 태도, 내담자의 가정, 직장, 생활 및 적응 상태, 대인관계 양상, 개인력, 개인적으로 어떤 질환들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디귿의 면접에 의한 자료는 자의적인 해석이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왜곡, 과장, 축소, 생략의 과정에 개입될 수 있어서 정확성을 보장받기는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죠. 우리가 검사 결과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면접을 통해서 얻을 때 조금 더 왜곡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리을, 면접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분석을 통해서 전문적인 진행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인간중심 상담에 근거한 경우 일반적으로 진단을 위한 구조적 면접보다는 비구조적인 면접을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세팅된 어떤 면접보다는 그 사람 개인에게 맞는 거에 더 초점을 두겠죠.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그렇겠죠. 그리고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해서 폐쇄형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나포 형성이 중요하다. 시옷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형식, 이런 면접의 형식 한번 보면요.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고요. 체계적인 면접 또는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반구조화 면접이 있죠. 그러니까 면접이 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 반구조화된 면접이 있어요. 딱 우리가 어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니은에 나와 있는 구조화된 면접은 뭔가 면접 질문지가 딱 세팅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니은에 먼저 보시면요. 체계적 구조화된 면접. 면접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질문, 진행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해놨어요.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을 수집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런 것들 볼 수 있죠. 우리 병원에 가면 문진표에서 쭉 세팅되어 있고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기도 하고 간호사 선생님이나 또는 개인 보고 작성하라고도 하죠.
이 문진표 다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가 최근 일주일 동안 이런 증상이 있었나 없나, yes, no, 있었다면 어떤 증상인가, 뭐 이런 거 쓰는 거. 이런 게 이제 구조화된 면접에 들어가겠죠. 이거는 진단평가의 신뢰도를 높여줘요. 초보 면접자도 빠짐없이 할 수 있죠. 면접자의 개입이 최소화되죠. 세팅된 것만 하면 되니까요. 면접자의 주관적 추론, 개입될 여지가 아주 적고요. 폐쇄형 질문이 더 많이 사용되겠죠. 특정 증상의 유무에 대한 기록의 정확성을 높여주고요. 우울한 증세 있었냐 없었냐, 뭐 최근에 뭐가 두통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들 보는 거니까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수검자는 아주 이런 걸 편하게 생각해요. 구조적인 면접 자료는 비구조적 면접 자료에 비해서 수량화가 훨씬 쉽겠죠. 수검자 상황에 따라 융통성 발휘는 어려운 거죠. 반면에 이것의 반대가 이제 비구조화 면접이잖아요. 동그라미 기억에 나와 있는 한번 보면요. 특별한 형식과 절차를 미리 정해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면접 상황과 내담자 반응에 대한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이게 면접 특별하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 피검자가 하는 말, 내담자가 하는 말에 따라서 질문이 바뀔 수도 있는 게 비구조화 면접이죠. 내담자의 상황과 문제, 진술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진행, 초점과 시간을 달리할 수 있고 면접자에 따라서 절차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자의 숙련된 전문성이 필요하죠. 정말 질문해야 할 걸 질문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겠죠. 반면에 신뢰도는 낮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이제 반구조화된 면접이에요. 그래서 반구조화된 면접 동그라미 디귿 보시면요. 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 면접의 단점을 보완, 장점을 취하기 위한 방법이다. 몇 가지 핵심 질문은 구성하고 나머지는 유연성 있게 질문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면접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평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기출이 좀 많이 되고 있죠. 내담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기억, 개요 동그라미 기억에 보시면요. 행동평가는 직접적인 평가 과정이에요. 직접적으로 행동을 보고 바로 평가하는 거니까 직접적인 평가 과정, 평가 대상의 실제 속성에 대한 가장 근접한 자료를 제공해요. 면담이나 심리검사 장면에서 내담자가 드러내 보이는 행동은 내담자의 일상적인 생활 상황에서의 행동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상담자는 내담자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내담자 일상생활 속에서의 긴장과 압력, 대인관계, 문제 상황에서 행동 양상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행동평가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면담 및 심리검사 장면의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고 내담자의 전체 행동 영역에 대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본 전제, 행동평가법의 기본 전제,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행동평가법은 다요인 결정론이에요. 다요인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행동이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의 행동이 나타날 때 하나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 다요인이 어떤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제 다요인 결정론이죠. 또 행동과 인접한 환경적 사건이 중요해요. 이 행동이 나타나기 바로 전 사건이 무엇인지 중요하죠. 행동은 단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행동평가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객관적인 척도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외재적인 특성을 전제를 한다.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 행동평가의 목적은 문제 행동과 그것을 유지하는 조건을 확인하는 거야. 나의 문제 행동이 딱 나왔어.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났는데 이 폭력적인 행동을 유지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적절한 처치를 선별하고요. 처치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처치 효과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행동평가법의 그 기법들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행동 면담이 있어요. 이것은 선행사건, 행동 결과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죠. 선행사건, 그래서 ABC라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선행사건,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결과,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동 관찰이 있어요. 니은에. 행동 관찰은 행동 면담만으로 평가가 될 수 없어서 그래서 처치를 하기 전이나 그 후에 행동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 관찰은 관찰자 기대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관찰자가 기대하고 있는 것에. 이런 행동 관찰에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을 써두는 것, 간격을 기록하는 것,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어난 행동을 기록하는 것, 간격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사건을 기록하는 것, 또 평가지를 가지고 기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 관찰에 들어갑니다. 이런 행동 관찰법의 유형이 있죠. 자연 관찰, 유사 관찰, 참여 관찰, 자기 관찰. 이게 이제 기출이 많이 되죠. 자기 관찰은 자연 관찰. 자연 관찰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관찰하는 거. 그래서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는 그 집에 가서 그 집에서 그냥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면서 관찰하는 거. 그래서 관찰할 행동을 미리 선정하고 내담자의 집, 학교 등에서 자연스럽게 문제 행동을 관찰하는 거다. 유사관찰법은 통제해서 관찰하는 법이에요. 내담자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담자를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와서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 유사관찰법. 그래서 내담자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조작해 놓고 그 조건에서의 문제 행동을 관찰하는 거다. 발생 빈도가 낮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행동의 경우가 유용하다. 그러니까 발생 빈도가 아주 낮아. 발생 빈도가 많으면 그냥 자연 관찰해도 되잖아요. 가서 보면 계속 나오니까 한번 30분만 봐도 그 행동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발생 빈도가 아주 낮으면 그런 유사한 환경을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리 와서 그와 유사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세팅해 놓고 일어나는 것을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여 관찰이 있어요. 참여 관찰은 관찰 대상의 주변 인물 가운데 관찰자를 선정해서 이 관찰자가 참여해서 행동평가를 하는 거다. 부모나 교사나 저 아이의 행동을 좀 관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연적인 상황에서 자료 수집이 가능하죠. 이것도 광범위한 문제 행동과 환경적 사건에 적용이 가능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하지만 이제 참여 관찰을 하면 관찰하는 사람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이 좀 개입될 수는 있겠죠. 자기관찰법은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개인이 미리 계획한 시간표에 따라서 관찰 행동의 발생이나 기타 특성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 그래서 자신에 대한 기록과 관찰을 하는 건데 이것을 또 왜곡될 수 있죠. 하루에 뭐 흡연율을 자기 관찰해봐라 라고 하는데 내가 왜곡될 수 있죠. 이런 게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관찰법 이 4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관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오류. 첫 번째, 표적 행동에 대한 명확성. 그러니까 표적 행동이 명확하지 못하면 오류가 발생하죠. 표적 행동인데 만약에 이제 폭력적인 행동 이렇게 해놨어. 명확하지 않죠. 폭력적인 행동을 언어 폭력으로 볼 건지 어떤 신체 폭력으로 볼 건지 또 어느 정도 강도의 폭력으로 볼 건지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관찰자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표적 행동이 일어났다라고 누구는 체크하고 누구는 안 일어났다라고 체크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적 행동에 대한 명확성에 문제가 있을 때 오류가 생깁니다. 또 관찰자로 인한 반응 억제 수준. 피관찰자가 관찰자를 의식해서 평소 행동을 억제하면 또 오류가 나오겠죠. 또 관찰자의 민감성. 피관찰자의 행동이나 움직임, 표정을 포착해서 기술할 수 있는 민감성. 이런 민감성이 없으면 캐치를 못하는 거죠.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관찰자의 개인적인 편견. 그래서 관찰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사전 정보나 인식이 긍정적이면 관찰자는 관찰 대상을 우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후각 효과를 보일 수 있고 이렇지 않을 때 편견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가 그 개인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보면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관찰자의 훈련 수준에 따라서 이 관찰이 잘 되기도 하고 오류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관찰자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관찰해야 될지 어떤 것을 또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돼요. 막 주관적으로 쓰면 안 돼요. 관찰 기록을. 또 관찰자의 개인적인 특성,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 엄격한 사람 이런 것들. 그다음 측정할 증거의 일관성. 관찰자가 동일한 장면이나 행동을 다시 관찰했을 때도 동일한 평가를 내리는 정도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어떤 날은 관찰자가 기분이 좋다고 막 긍정으로 평가해주고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다고 막 부정으로 평가해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기록 및 해석에서의 오류가 있어요. 기록할 때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건 생략 오류예요. 또 실제로 본 상황 이상의 정보를 첨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냥 달려왔는데 빠르게 달려왔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쓰거나 또 달려왔는데 뭐 누구랑 같이 달려왔다. 뭐 이렇게 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첨가 오류겠죠. 잘못 관찰한 거. 일어난 행동의 순서를 또 잘못하는 전환 오류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 관찰 시 유의사항, 관찰할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명확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관찰할지, 폭력적 행동, 그럼 폭력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폭력, 뭐 이렇게 정해져 있거나 언어 폭력, 언어 폭력의 강도도 있죠. 뭐 어떤 비속어를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작적 정의죠. 그 다음에 행동관찰법에서 한 번에 관찰해야 하는 표적 행동의 개수는 적을수록 좋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면 좀 어렵죠. 그런 것들이 행동관찰 시 유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찰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호손 효과라는 게 있어요. 호손 효과는 실험에 참가한 개인이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행동을 바꾸는 것. 호손 효과는 실험 집단의 아이들이 막 자기 행동을 막 바꿔. 내가 관찰되고 있으니까 폭력적인 행동을 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존 헨리 효과는 통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실험 집단 말고 통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는 게 이제 호손 효과죠. 존 헨리 효과죠. 존 헨리 효과. 그다음 실험자 효과가 있어요. 실험자 효과. 이것은 자료를 조사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자가 이게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연구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실험 집단에 영향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자 효과죠. 또 관찰자의 기대가 있어요. 관찰자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피그말리온 효과와 많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로 효과라는 게 있죠. 후각 효과라고도 하는 게 이제 할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지적인 행동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인지적인 행동평가는 외연적인 행동에만 초점을 맞췄던 초기의 행동평가와는 달리 내담자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 생리적인 평가도 해요. 한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행동, 감정, 인지뿐만이 아니라 생리적인 기능.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장 박동, 혈압, 체온, 근육 긴장 이거 많이 평가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 체온이 어떻게 되는지, 기온이 근육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체크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심리 생리학적으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정신상태 검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조적 면접 중에 하나가 면담 질문지 중에 하나에 정신상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정신상태 검사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 원리에 근거해서 개발된 면담법. 그런데 대부분 정신상태 검사가 구조적으로 좀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면담 시각에 환자의 증상과 징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며칠 사이에 증상이 변할 수 있으니까 현재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면담 중에 관찰된 환자의 외모, 말, 행동 및 생각 등을 기술하는 거예요. 중요한 주요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MSE라고 하는데 이 정신상태 검사에서 주요하게 체크하는 이 항목,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기술. 그래서 외모가 뭐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있거나 여름인데 파카를 입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 또 위생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또래에 비해서 뭐 신장이나 이런 체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면담 시 보여줬던 태도 그리고 감정과 정서를 파악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울, 무드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막 조증 증상이 나타나는지 정서적 표현이 적절한지 갑자기 혼자서 막 피식피식 웃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말의 양이나 속도나 연속성 말이 잘 연결되고 있는지 또 속도는 적절한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거나 말의 양이 적당한지 그 다음에 지각, 환각이나 착각 등을 일으키는 건 없는지 그 다음에 사고는 어떤지 사고 내용이 좀 기괴하거나 비현실적인 사고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각과 인지, 그래서 의식이나 진압력, 집중력, 기억력, 지금 여기가 어디고 무슨 요일이고 뭘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인식을 잘 하고 있는지, 집중력이나 기억력은 잘 있는지, 계산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판단, 상황적인 판단력, 사회적인 판단력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신기능 사정평가,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의 가설적인 연속성상에서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서 점수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 정신상태 검사를 전체를 보고 정신기능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서 그거를 어떤 점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신기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제 이번 과에서 중요하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요. 물론 이제 이 교재 자체가 기존에 기출되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 교재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우리가 심리검사 발달 과정, 아까 봤던 양가로 6번에 있는 심리검사 발달 과정, 그 다음에 심리평가의 목적, 인지기능, 성격, 대인관계, 진단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심리평가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한 거, 그리고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우리가 행동평가법 중심으로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정신상태 검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